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만기까지 똑같은 이자율 있죠. 요걸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때로는요, 자, 조기 상환 위험, 때로는요, 이자율 위험 이런 게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변동 이자율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실제 이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변동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변동 이자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좀 알아볼게요. 먼저 자, 1억을 빌려줬는데 5%로 빌려줬습니다.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3천만 원은 갚았습니다. 그럼 얼마 남아있어요? 7천만 원 남아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물가가 무진장 올랐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졌죠? 그러면 약정된 금리를 5%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올리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가변 이자율 제도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요 조정 이자율 제도, 세 번째는요 재협정 이자율 제도 이런 게 있는데, 자, 가변 이자율 제도는 자, 물가가 오르면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요 가변 이자율 제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정 이자율 제도는요 물가가 오르면 이자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물가 외의 다른 요인도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면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변동이 너무 심해졌다. 그럼 막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자, 이 환율 같은 게 변동이 너무 심하다. 이럴 경우도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대출자한테 보다 많은 재량권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걸요 조정 이자율 제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협정 이자율은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일정 기간마다 만나서 그야말로 협상하는 겁니다. 만나서요 협상.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서 한 3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만나서 협상하는 건데, 3년 정도 지나서 대출 직원이 전화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잠깐 점심때 들르랍니다. 아니, 내가 돈을 잘 갚고 있는데 왜 오라가라 하냐면 지들도 오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어쨌거나 갔더니 그 대출 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선생님 요즘에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서 이자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협상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래 올려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싫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가 아이고 그러면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요거 좀 갚으셔야 되겠습니다. 나올 거 아닙니까? 요 갚으려면 당장 집 팔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갑이 갑질하니까 올려주는 경우도 허다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걸요 재협정 이자율 제도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얘는 이자는 안 건드는 대신에 요걸 잔금이라고 하죠. 잔고, 요거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상. 예를 들어서 이자는 그냥 놔두고 요거를 한 7,2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자 올린 대신에 요건 그냥 놔두고 요걸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요 가격 수준 조정 대부를 하는 겁니다. 가격 수준 조정 대부. 네, 이런 건 거의 없고 거의 다 가변 이자율 제도이죠. 이런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진짜 어떤 형태로 적용하냐, 요걸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변동금리와 관련된 담보대출을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라는 거를 더해서 책정합니다.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요 가산금리는 대출 시점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일정 기간마다 실제 인플레 맞춰서 계속 변동시키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걸요 기준금리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요거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은행이 있다고 치자. 은행. 자, 은행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예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금을 받아서 금고에 쌓아놓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대출해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은행도 대출을 해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조달하는 겁니다. 조달. 그럼 이걸 이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해서 이제 이익을 내는 이런 형태인데, 자, 볼게요. 은행은 5%의 금리로 예금을 받아서 5%로 대출해줬다. 그러니까 5%로 돈을 빌려서 5%로 빌려줬다. 그러면 은행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은행이 무슨 자선사업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1,000원에 구입해서 1,000원에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남는 게 있어야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000원에 구입해서 1,000원에 팔으면 안 되겠죠? 아닌가요? 한 1,300원 정도 받고 팔아야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로 빌리긴 했지만 빌려줄 때는요, 여기다 한 3% 정도를 더 붙여서 빌려주려고 할 거죠. 이 3%를 은행 마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 마진, 혹은 이제 이걸 부가가치 이런 표현도 씁니다. 부가가치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은행도 이게 붙여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담보대출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용도도 상당히 좀 봅니다. 신용도 좀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대출 시점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빌려줄 때 지들이 정하는 겁니다. 지들. 물론 은행마다 좀 차이가 나지만 어쨌거나 이 은행이 마진이 크면 다른 은행도 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비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기준금리는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시키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은 지들 맘대로 막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돼야 안 돼요? 무턱대고 툭하면 올리거나 내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약속을 합니다. 약속. 그러니까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아니면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갑자기 허구한 날 갑자기 올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아무 근거 없이만 올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인플레 감응지수라고 해서 인플레에 맞춰서 변동하는 지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걸 맞춰서 올리거나 내려야 되지, 지들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인플레 감응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금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지수 있죠? 예컨대 양도성 예금 증서의 시세 금리 요걸로 하다가 요즘에는 코픽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CD 금리라든가 뭐라고요? 코픽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리시든가 아니면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우리나라는 CD 금리라든가 코픽스 있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같이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가볍게 그냥 들으세요. 듣고 이렇게. 일단 은행은 여러 가지 예금 상품을 취급할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예금 상품을 취급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입니다. 자,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자금 조달 수단인데, 자, 이 사회가 이제 다변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이 금융 상품도 예금 상품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부금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상호 부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요 CD다 해갖고 이걸 Certificate of Deposit 해갖고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양도성.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금액을 누구한테 팔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것도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가시면은 예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금 상품이죠?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CMA다. 그래서 이거를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이렇게 되는데, 어제거나 이걸 자금 조달, 발음이 엉성한가요? 어제거나. 자, 다시 할까요? 듣기 싫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CMA,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행들은 취급하지 않고 주로 이제 금융기관, 증권회사가 취급합니다. 증권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예금 상품인데,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예금을 받죠? 그죠? 요걸 가지고 주로 이제 국공채에 주로 투자합니다. 거기서 생긴 이득을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자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씩 변동시 수 있는데, 요거는 입출금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자, 허구한 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자가 계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으니까, 어쨌거나 복리 형태로 붙일 때는 이자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험도 약간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높은 이자를 받고자 한다면 CMA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구입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ELD다 해서 뭐 주가 지수를 연동해 갖고 이거를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도 있고 뭐 각종 환매체다. 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은행이 다시 요거를 사드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과거에는 주로 양도성 예금서의 금리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해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들은 전부 다, 이 기업들은 주로 이제 신용도를 이렇게, 요걸 트리플 A다 해서 요거 가장 신용도가 좋은 은행 있죠. 좋은 기업을 트리플 A, 그 다음에 더블 A, 이렇게, 그 다음에 A, 트리플 P,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10등급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행들 있죠. 요거 우리은행 이런 거 전부 다 트리플 A 은행들입니다. 얘들이 망할 염려는 거의 없죠. 그 전부 다 트리플 A 은행들인데, 얘네들은 매일매일 양도성 예금서를 발행해요, 안 해요? 양도성 예금서를 팔까 아닙니까? 이게 발행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발행하겠죠? 근데 요거를 통장의 형태로 파는 게 아니라 증서의 형태로 팝니다. 어떻게 파냐면, 보통 이제 액면가는, 그러니까 이 증권식으로 되어 있는데, 액면가는 1,000,000원짜리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만기는 4개월짜리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은행이 양도성 예금서 CD를 팝니다. 액면가 1,000,000원짜리를 팔 때, 예를 들어서 한 980만원 받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4개월 있다가 양도성 예금서 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액면가가 1,000,000원이라고 하겠죠? 1,000,000원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 980만원 받았죠? 그 다음에 4개월 있다가 1,000,000원 내줬죠? 그러면 얼마 더 준 거예요? 20만원 더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4개월치 이자입니다. 4개월치 이자인데, 요거를 연이자로 환산한 그 비율 있죠? 요 이자율을 은행들은 퇴근하거나 문 닫고 나서 손님들 다 간 다음에 요거를 그날 CD를 발행한 거 있죠? 요 금리, 시세 금리를 평균 낸 다음에 요거를 어디다가요? 금융투자협회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라고요? 금융투자협회에다 보고하게 되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거를 전부 다 취합해갖고 매일매일 통계를 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게 되면 보통 이제, 자, CD 금리 같은 경우에는, CD 금리를 기초로 하는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3개월.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려고 하죠. 은행은.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할 때 그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금리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오른쪽에 적혀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올려놔야 됩니다. 요거를 CD금리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CD금리. 근데 요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일단은 얘네들은 무기명 형태로 발행합니다. 무기명이 뭐예요? 우리 예금 통장 같은 경우는 내 이름이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적혀 있잖아요. 이게 기명통장이라는 거고, 무기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자가 예금주가 되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 있죠? 소지자가, 자, 이 예금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무기명의 형태로 발행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 세탁용으로 주로 쓰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금리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CD를 서로 막 구입하려고 난리다. 그럴 경우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여러 규제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럼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 CD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아요. 상당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시세 금리를, 자, 실제 인플레를 반영하라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우에도 금리 하락기 때는 상당히 차입자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내려갈 때는 무지하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요건데, 이거 뭐냐면, 은행들은 9개 은행을 선정해서, 요 주변에 있는 은행들 있죠? 선정해서 얘네들은 CD뿐만 아니라 모든 자금의 조달 있죠? 모든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자 나가요, 안 나가요? 이자 나가죠?
요거를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금 조달 비용. 요걸 영어로는 코스트 오브 펀드라는 겁니다. 코스트 오브 뭐라고요? 펀드. 요거를 은행들은 주어진 날짜까지, 매달 주어진 날짜까지 9개 은행은요, 한 달 동안에 자, 이 모든 예금 조달해서 이자 나간 거 있죠? 요거 평균 낸 거를 주어진 날짜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어디다 보고하냐면 은행연합회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은행연합회. 그러면 은행연합회에서는 요걸 취합해서 이걸 통계를 냅니다. 평균을 냈죠? 가중 평균을 한 다음에 매달 15일 날 요걸 올려놓습니다. 10을 올려놔요? 그러면 이 코픽스 같은 경우는 이걸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라고 하는데, 요거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겁니다. 요거는 3개월 혹은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9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약속하면은, 예를 들어 9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차입자하고. 그러면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은행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금리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적혀있겠죠. 이걸 저기다 올려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요 코픽스를 하는데, 얘는 아무래도 모든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자 나가는 거 있죠. 이걸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변동폭이 상당히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금리 상승기 때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 있죠. 차입자가 상당히 힘들 수 있는데, 얘는 많이 안 올라가니까 상승기 때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어쨌거나 요거를 뭐라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요거를 금리 하락기 때 해줍니다. 금리가 내려가죠. 요때를 뭐라고요? 금리 상승기 때다,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거나 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규 취급액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잔액 기준 이런 게 있는데, 자, 금리 하락기 때는 신규 취급액이라는 게 최근 한 달 동안에 예금 받은 거 있죠? 요 금리요. 그러니까 요쯤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예금 받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요걸 통계를 내는 겁니다. 금리가 상당히 내려갈 수밖에 없네요. 근데 잔액 기준은, 자, 아주 그전에, 오래전에 예금 받은 거, 지금도 이자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안 갚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금 받은 거, 이것도 전부 다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하락기 때는 아무래도 신규 취급액 기준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이렇게. 근데 금리 상승기 때는 신규 취급액은 요쯤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예금 받은 거 있죠? 요거 통계를 내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잔액 기준은요, 그 전에 예금 받은 거 있죠? 오래전에 예금 받은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전부 다 낮은 것도 다 통계를 내니까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기 때는요, 잔액 기준이 유리하다 지금입니다. 뭐가 유리하다고요? 잔액 기준이 유리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자세히 물어볼 가능성은 없고, 다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요? CD라든가 코픽스 형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출 상품은 이걸 적용하고, 어떤 건 이걸 적용하고, 어떤 것들은요, 차입자가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도 더 자주 물어보는 게 어떤 걸 물어보냐면,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자, 뭘 자주 물어보냐면 거기 117페이지 딱 중간에 정리 있어, 없어요? 딱 중간 정리 있죠? 이런 걸 자주 물어봅니다. 대출자 입장에서의 변동금리다 해갖고, 자, 만약에 변동금리의 조정 주기를 예컨대 12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이렇다면 12개월 동안은, 1년 동안에는 인플레가 심해져도 못 올리는 거죠? 그죠? 은행은 좀 손해볼 수밖에 없네요.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한다면 툭 하면 변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금리 조정 폭이 클수록 올릴 때 무지막지하게만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금리 조정 폭이 클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금리보다는 초기에 금리가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한다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는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낮은 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 금리가 이거는 계속 실제 인플레 맞춰서 변동하자, 뭐 그런 얘기인데, 금리가 이제 갑자기 뭐 올라가거나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때, 자,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 극빈층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위해서 니네들 이거 이상은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금리 인상의 상한선 해줍니다. 이거 이상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은행은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바람에 금리를 자꾸 올리려고 했더니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 해? 은행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날씨가 맑을 때 있죠? 이때 이제 우산을 막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막상 우리가 우산 필요할 때 있죠? 그때 막 회수해갖고, 돈 많은 사람, 돈 많이 빌린 사람 있죠? 그런데 막 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못 올리게 하니까 처음부터 약정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뭘 올린다고요? 처음에 약정금리를 자꾸 올리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할만한가요? 원래 어때요? 요거는 할만하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좀 볼 거냐면 이제 이자율을 이런 식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아시고, 이번에는요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 알아볼게요. 자, 요거를 원금 이자의 상환 방식이다 혹은 지불 방식이다 해주는데, 볼게요. 자, 어디 갔어요? 저기가 있네요. 자, 일단 요거를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상환 방식이다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크게 이제 왼쪽 볼게요. 118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어요? 118페이지 보면 주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해갖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요 세 놈은 해마다 물어봅니다. 해마다 최근 10년 동안 한 번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몇 번을 빼놓은 적이 없다고요? 한 번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두 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문제는요 계산 문제, 한 문제는요 말로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몇 문제라고요? 두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최소한이라 최소한 한 문제, 많게는요 두 문제. 그리고 오른쪽에 잡다한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382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는 크게 이제 원금을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원리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체증식이다 혹은요 점증식이다. 체라는 게 뭐냐면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점점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갚아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좀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하나, 자, 잘 보면은 있는데 하나, 그 다음에요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이렇게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인데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는 연초라고 하고 1년에 한 번씩 매년 말에 원금도 갚고 이자도 납부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갚으라 하면 복잡스럽죠? 그러니까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1년에 한 번씩 원금도 갚고 뭐라고요? 이자도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10%랍니다. 1년에 몇 프로라고요? 10%.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로 가정했다가는 이자율 때문에 계속 변동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가정해 볼게요. 뭘 가정한다고요? 고정금리를 가정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4년 동안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합니다. 뭘 똑같이 하라고요? 원금. 그러니까 자 10,000원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요? 4 해주면 되겠네요. 10,000원 나누기 얼마라고요? 4. 이렇게 해주면 매년 2,500원씩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삐딱삐딱 하네요. 이렇게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입니다.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 이렇게. 자, 얼마씩 갚으라고요?
2,500원씩 갚으라. 원금 중에 얼마씩 갚으라고요? 2,500원. 자, 이렇게 4년 동안 갚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요, 원금 균등사항 방식이다. 뭐라고요? 원금 균등. 근데, 자, 은행은 원금만 받으면, 또 뭐 먹고 삽니까? 은행은 뭐 먹고 사는 집단이에요? 이자를 받는 집단 아닙니까? 당연히 이자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여기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9천만 원 갚았다. 그러면 얼마 남아있어요? 1,000만 원 남아있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겁니다. 1,000만 원에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 당연히 첫 해는 만 원 중에, 자,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년 지났으니까 1년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1,000원. 자, 두 번째는 만 원에서, 얘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갚았으니까 7,500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7,500원에 대한 이자 75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이렇게 750원. 자, 3년째 된 애는요, 만 원에서 얘도 갚았죠? 얼마 남아 있었어요? 5,000원 남아 있죠? 5,000원에 대한 이자 500원. 그 다음에 250원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는 이러한 방식을요, 이거를 원금 균등사항 방식이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갚아나가는 방식을요,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자, 원리금 균등사항 방식이다 할게요.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얘는 4년입니다. 자, 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원리금 합계액을 똑같이 더 갚아나가라는 얘기죠. 이걸요, 원리금 균등사항 방식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 몇 번 했었는데, 오늘도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얼마 빌렸다고요? 1억을 빌렸는데, 자, 10년 동안, 자, 원금이자 합쳐서 매달 20만 원씩 갚으랍니다. 원금이자 합쳐서 똑같이 얼마씩이라고요? 20만 원씩 갚으랍니다. 이때는 1억에다가 뭘 곱하냐면 저당상수라는 걸 곱하면 됩니다. 무슨 상수라고요? 저당상수. 그러니까, 자, 만 원을 빌렸을 때는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저당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 번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저당상수를 직접 공식에 집어넣어라. 이건 안 물어봅니다. 이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입니다. 뭐의 역수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인데, 요걸 직접 계산해라. 안 물어보고, 만약에 이거 계산하라면 이게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래서 요 사례를 집어넣으면은 3,155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3,155원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인데 얘는 합치면 얼마예요? 얘는 3,500원이죠? 3,500원 아닙니까? 그래서 3,500원이니까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얘보다는 뭐라고요? 작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 출발하니까 요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너무. 저거는 요 정도라고 시작.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얼마씩이라고요? 3,150원. 이렇게 3,155원씩입니다. 이렇게. 이게 3,155원인데, 여기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포함되는 겁니다. 요거를 굳이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쪼개보겠습니다. 쪼개자. 그러면 첫 해는 만 원 중에 갚은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이자를 내야 되겠네요.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1,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원금 중에, 여기 3,150원 중에 이자 뺀 나머지가 다 뭐라고요? 원금 상환액입니다.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2,155원이 되겠네요. 2,150원.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만 원에서 얘 갚았죠? 그죠? 그냥 7,845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7,845원에 대해서 1년 지났으니까 1년치 이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여기서 1년치 이자를 내야 되는 겁니다. 1년 지났으면. 그러니까 7,845원에 대해서 1년 지났으니까 785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785원의 이자를 내야 되고, 항상 여기서 785원 뺀 거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이 됩니다.
2,37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만든 공식이 저당 상수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 그 대신 이자가 줄어드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이러한 방식을요, 뭐라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자, 체증식 혹은 점증식 해주는데 얘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요거는 어떤 법칙에 따라 갚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 처음에는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원금 중에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밑줄을 딱 쳐놓을게요. 자, 원금 중에 너 300원은 첫 해 갚아라. 이렇게 뭐 증가하실 수 있는 거죠. 300원만 갚아라. 원금 중에. 자,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1,000원을 갚아라. 세 번째는요, 자, 이 3,700원 갚아라. 이렇게. 마지막 해는요, 남은 금액 5,000원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비례적으로나 어떻게나 같이 증가시키도록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거고.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9,700원 남아있겠죠? 9,700원에 대해서 1년 지났으니까 97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970원. 그 다음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맞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그 대신 약속대로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려나가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는데, 일단 요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출 초기에 원금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변동. 가장 작은 게요, 체증식입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지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지불액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변동. 가장 작은 게요, 체증식. 얘는 항상요, 중간입니다. 기억할 수 있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대출 기간이 30년인데 3년 정도 지나서 조기 상환하려고 합니다. 정도에 상환하려고 할 때 남아있는 금액, 그러니까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가장 적은 게 어떤 거예요? 원금 균등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갚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게 원금 균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아무래도 만기가 한 30년이라면 처음에는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소득층이 유리하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말 다닐 때는 조금 갚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젊은 소득층이 유리하긴 한데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는 얘는 자, 만기가 한 30년이라면 거의 초창기 때는 이자만 납부하는 거죠. 원금 거의 안 갚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한 30년, 20년 정도 지났다 치자.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갚은 돈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조금만 갚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뭐 부장타라는 법도 없는 거죠. 담보가 더 폭락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수를 못했을 때 은행은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해줍니다.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거기에 비해서 예를 볼게요. 원금 균등은 처음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남은 금액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설사 손해본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해줍니다. 얘는 항상요, 중간입니다. 뭐든지 중간이다. 그러면 항상 은행도 지들도 돈을 빌려줄 때 위험이 크면 작고요, 높은 이자율로 적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셋 중에서 얘는 요걸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가장 낮습니다. 얘는요, 이자율이 가장 높아요. 얘는 뭐라고요? 뭐든지 중간입니다. 뭐라고요?
뭐든지 중과하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몇 가지 부수적인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자, 118페이지 딱 중간에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은 얘는 원금 균등이나 체증식은 매달 돈을 갚는다면 매달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어쨌거나 자, 항상 거의 나가는 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똑같죠. 그죠. 일단은 뭐 은행이 이거 가지고 사기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해하기는 쉽다는 얘기죠. 뭐가 쉽다고요? 이해하기는 쉽고, 그 다음 매달 똑같이 빠져나가니까 여러 가지 장기 계획 짜기는 용이하다 이집니다. 뭘 짜기 용이하다고요? 장기 계획 짜기는 용이하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볼게요. 얘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계산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원금입니다. 원금. 자, 원금만 가지고 따진다면 얘는 처음에는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은 형태가 됩니다. 이자가 줄어든 대신에 원금 상환액이 많아지죠? 맞죠? 이자가 똑같은 금액인데 이자가 줄어든 대신에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산상 얘는 항상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만 비로소 원금의 반 정도가 합판나가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계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만 비로소 원금액을 하고요 반 정도를 갚아나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증식 알아보겠습니다. 체증식은 아무래도 젊은 층에게 유리한 건 맞는데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좀 있습니다. 반전. 니은번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셋 중에서 어쨌거나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예요? 이자율이 높은 게 이거라고 했죠? 그죠? 이게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자율도 높고, 그리고 또한 얘는 초창기 때는 원금은 갚아요, 안 갚아요? 거의 안 갚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까지 문제 없는 듯한데, 문제는 만약에 변동금리로 빌렸다가 갑자기 이자율이 폭등할 수 있죠? 그러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자, 돈 벌어서 다 이자만 갚는 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우스 푸어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돈 좀 생기면요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은행 좋은 일 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볼게요. 이게 이제 상환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10,000원을 빌렸다. 그러면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건 상환이라는 겁니다. 갚아 나가는 건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의 상환은 부라는 게 뭐라고요? 거꾸로 돼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상환하긴커녕 원금이 불어날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의 상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어떤 형태가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경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너 첫 해에는 원금이자 합쳐서 600원만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얼마 주라고요? 600원만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해 이자가 10,000원에 이자가 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도 못 받는 꼴이 되겠네요. 은행은. 자, 요 400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은 이자를 못 받는다고 해서 손해 나려고 하려나요? 천만에요. 은행은 절대 손해나는 집단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요 400원 못 받은 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여기 400원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오히려 원금이 줄어들긴커녕 늘어났죠. 그럼 여기다 다음 연도는 여기다가 이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자율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이죠. 이걸 잘 정리하셔서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정리하세요. 이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잡다한 방식 좀 알아볼게요. 이쪽으로 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자, 내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1,300만 원 빌렸습니다. 근데 5년 동안 갚으랍니다. 5년 동안. 근데 이렇게 갚으랍니다. 600만 원은 5년 동안 매달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으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리금 균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갚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갚을 돈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5년 지나면. 근데 나머지 한 700만 원 정도는 이자만 납부하랍니다. 은행에 뭐만 납부하라고요? 이자만. 그러면 5년이 지난다면 그대로 700만 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거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갚든지 대출기간을 연장하든지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가 8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8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5년 동안 이자만 납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뭐만 납부하라고요? 이자. 자, 우리 정부 지원 저당 같은 경우는 다 이런 형태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일반적인 저당, 은행에서 일반 대출 받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런 형태도 많이 빌려줍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자만 납부하랍니다. 5년 동안 매달. 그럼 5년 지나면 8천만 원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았어요? 남아있죠. 이거 한꺼번에 갚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갚는 방법은 크게 이제 집을 팔아서 갚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면요, 돈이 많으면 지 돈 가지고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은행하고 대출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이자 매월 상환저당이다. 뭐라고요? 이자 매월 상환저당 해줍니다. 이번엔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상환 비율은 뭐라고요? 원금 중에 갚은 돈이 차지한 비율 있죠? 요걸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은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요게 차지한 비율을요, 잔금 비율 해주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뭐 어떤 거 가지고 따져도 상관없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원리금 균등 갖고 따져볼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다. 자, 그러면 자, 상환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상환 비율은 자, 만 원 중에 1년 지났으니까 얼마 갚았어요? 원금 중에 2,150원 갚았죠? 그러니까 2,150원 갚았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0.215다. 100분율로 하면요, 21.5% 갚은 거 아닙니까? 요걸요, 상환 비율 해줍니다. 무슨 비율이라고요? 상환 비율. 그러면 잔금 비율 계산해 볼게요. 잔금 비율은 항상 원금만 가지고 따진다고 했죠? 그러면 원금 얼마 했었어요? 만 원인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150원 갚았죠?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7,845원 남아있네요. 자, 이게 바로 잔금 비율입니다. 0.7845가 되겠네요. 근데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냐면 1 빼기 상환 비율인 0.215 이렇게 해도 0.7845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빼기 상환 비율 하면 잔금 비율, 1 빼기 잔금 비율 하면요, 상환 비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요걸 자꾸 어떻게 하면 어렵게 얘기할까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어렵게 얘기하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어렵게 얘기하려고. 자, 볼게요. 이게, 자, 잔금 비율은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자,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얼마라고요? 3,150원 아닙니까? 맞죠, 아까? 근데 요 3,155원에는 이자가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자를 쏙 빼낸 게 만 원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자 포함돼 있죠? 이자 쏙 빼낸 게 만 원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기는 이자가 들어가 있죠? 이자 쏙 빼는 게 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되겠네요. 3,155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기간은요, 4년짜리. 이렇게 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이자가 쏙 빠진 만 원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번에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으면, 자, 요거는 갚았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이제 갚을 돈 요건데,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돼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됐죠? 그러니까 이자를 쏙 빼낸 게 1년 지난 시점에서의 잔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3,155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자, 남은 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죠? 이렇게 3년 남았네요. 자, 그러면 얘랑 얘는 똑같은 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이렇게 해도 잔금비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문제 2번인가를 물어봤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주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요거 주어지면서 한번 계산해라. 나온 게 한 번 나왔고, 한 번은 말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좀 힘들죠?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구합니까? 그냥 원금 중에 갚은 돈이 차지하는 비율을요, 상환비율.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요, 잔금비율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어 하면 알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오늘 요 책 갖고 오셨나요? 자, 요거. 아예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요걸 가지고 5월달, 6월달도 요걸로 다 할 겁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 기출문제 푸는 거 요걸로 할 겁니다. 안 실래요? 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출문제 할 겁니다. 이렇게.